마켓리드의 시선으로 글로벌 경제와 산업 트렌드를 분석하고 이걸 수익으로 연결해 보는 시간, 고수의 선택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중산업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소장님과 이야기 나눠볼 주제 화면을 통해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미국 부채한도 3차 협상이 불발이 됐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증시, 지금 세계 증시가 툼의 가능성이 있을까 한번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일단은 부채한도 협상과 관련한 자세한 이야기를 좀 나누기 전에 G7 리뷰부터 좀 진행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좀 참여를 했었는데 지난 21일에는 폐막이 됐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왔는데요. 소장님께서는 이 G7 회의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시나요? 네, 이번 G7 정상회담에서는 국제기구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그 대통령들이 모두 20명 정도가 모였습니다. GDP 50%를 차지하다 보니까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견제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큰 틀에서 세 가지 부분에서 서로가 협조하기로 했는데요. 가장 큰 거는 아무래도 법치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는 중국이 현재 경제적 강압을 통해서 주변 국가를 좀 억압하는 정책을 썼는데 이거와 관련해서는 새로운 조정 틀을 만들어서 경제적 억압에 대해서는 국제적인 공조를 같이 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마이크론 반도체와 관련된 중국의 규제와 관련해서도 이제 앞으로 국제가 공조를 같이 할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에서는 장기적으로 공급망 개편까지 우리 기업에게는 수혜가 될 가능성이 크지 않나 보여집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까지는 중국과의 디커플링을 강조했지만 이번 G7 회담 이후에는 디리스킹, 그러니까 리스크를 절감하는 정책으로 지금 나가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히토류뿐만 아니라 전기 자동차, 반도체와 관련된 중국을 배제한 새로운 공급망을 구축하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서 우리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가 있고요. 이제 앞으로 군사와 관련돼서 기술을 전용할 수 있는 민간 기술과 관련된 수출을 더 엄격하게 한다는 점에서 중국과 우리의 기술 격차가 좁혀졌던 것도 다시 확대될 가능성이 크지 않나 보여집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현재 신뢰할 수 있는 AI를 구축하겠다는 건데요. 이 때문에 앞으로 AI와 관련된 적절한 통제뿐만 아니라 국제 틀을 만드는 작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되면은 국제적으로 AI와 관련된 정보 유통 이 상당히 늘어나게 되고요. 지적재산권 보호뿐만 아니라 허위 정보에 대한 규제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차기 유망한 테마주로다가 AI가 부각될 가능성이 크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G7 회의에서는 아무래도 조금 중국을 견제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중국에 대한 디리스킹 전략을 취한 것 같은데 이런 상황 속에서 사실 G7 회의에만 세계적인 관심이 집중되다 보니 중국도 좀 대응을 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중앙아시아 5개 나라와 또 정상회의를 개최를 했는데 여기에서는 또 어떤 성과가 있었나요? 네, 시안 같은 경우에는 그 중국의 13개 왕조의 고도였는데요. 이곳에서 시진핑 국가 주석이 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을 모아놓고 앞으로 이 지역과 관련해서 4조 9천억 원 정도의 무상 원조를 포함한 차관을 제공해 주기도 했고요. 또 화려한 그 의전 행사를 치르면서 세간의 이목을 좀 집중시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무역을 촉진시킨다든지 개방이라든지 그 평등한 다자주의를 강조를 했지만 아무래도 화려한 그 의전 활동 그리고 황제 의전만 부각이 되면서 사실상 그렇게 큰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없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하지만 G7 정상회담은 소박했지만 의미 있는 법에 의한 지배, 또 분단이 아닌 리스크 저감이라는 철학을 공유했다는 점에서 앞으로는 글로벌 그 웨스트 진영, 그러니까 서구와 관련된 그 국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 GDP 50%를 차지하는 동맹국이 하나 형성이 되고 있고요. 글로벌 이스트라고 해서 전 세계 GDP의 18%를 차지하는 중국과 러시아 동맹국 간의 갈등과 대립은 앞으로 점점 심해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중국과의 대립이 조금 더 불발이 됐고 이제 사실은 더 심화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그렇다면 불발이 된 상황 속에서 어떤 의견이 좀 나왔나요? 네, 현재 그
지금 불발이했다는 거는 네. 저기 그 미국이 채무 문제를 네네네,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네. 그런데 사실 이렇게 불발이 됐는데 이런 상황 속에 사실 양측의 주장이 조금 다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6월 초에 엑스데이트가 좀 예. 어쩌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 속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 좀 합의가 된 결과를 도출을 할 수가 있을까요? 네, 당분간 합의는 좀 불가능하지 않을까 보여지는데요. 현재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부유세를 증세하는 문제, 그리고 석유라든지 그리고 제약회사들이 탈세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이 기본적으로 막는 제도 틀을 만들겠다고 했던 만큼 공화당 안과는 전혀 피트가 안 맞는 정책이고요. 이 때문에 공화당이 주장하는 4조 5천억 원의 세출 삭감을 앞으로 이뤄야 되는데 이 문제를 만약에 바이든 정부가 받아들이면 독이 든 사과를 받는 거나 똑같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에너지 규제를 풀어야 되고요. 또 청정 에너지와 관련된 세제 우대도 폐지해야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저소득층에 지급되었던 오바마 케어 정책이라든지 그리고 식량 원조 프로그램도 대규모 삭감을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민주당의 지지 기반이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현재 미국의 여론조사를 보면은 바이든과 트럼프의 지지율이 6%포인트초로 바이든이 지금 앞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때문에 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디폴트 문제와 관련해서는 공화당이 잘못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막판 XA가 지나고 디폴트가 일어나면은 오히려 공화당에 오히려 그 큰 타격을 줄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바이든 정부 입장에서는 앞으로도 매일같이 협상은 이뤄가겠지만 공화당 안에 받아들여서 전체 오바마 케어라든지 바이든의 대선 공약까지 흔들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바이든의 대선 공약까지 좀 흔들지 않을 것이다라고 짚어주기는 하셨는데 사실은 지금 엑스데이트가 다가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치킨 게임식으로 지금 양측의 협상이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미국의 경제와 또 금융시장에는 어떤 영향이 미쳐질까요? 네, 아무래도 이번 디폴트는 미국 경제뿐만 아니라 그 모든 사회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데요. 월가 쪽에서는 25% 확률이지만 아직까지도 엑스데이 이전에 전격적으로 타협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슬아슬하게 타협이 된다면 주식시장은 불확실성 해소로 인해서 전 세계 증시가 같이 반등할 가능성이 크고요. 현재 한 50% 확률이지만 엑스데이 이후에 짧은 디폴트가 일어난 뒤에 다시 타결되는 부분이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금융시장 같은 경우에는 멜트다운을 피할 수가 있다는 점에서도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최악의 시나리오는 25%가 여전히 남아 있는데요. 파국으로 가서 디폴트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이는 무디스가 경고했던 바인데요. 아무래도 셧다운이 장기화된다면은 예금 유출로 인해서 미국의 중소은행들의 파산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3월 말 미국의 오피스 공실률 같은 경우에는 20% 수준을 웃돈다고 합니다. 리먼 쇼크 직전보다도 더 높은 수준이 되는데요. 이 때문에 부동산 투자 펀드 쪽에서 대규모 환매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고요. 또한 리스크 회피 현상으로 인해서 미국의 GDP 같은 경우에는 4%포인트가 좀 하락하면서 실업률과 관련해서도 급등하고 그리고 실업자는 한 700만 명 정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이런 위험 시나리오가 된다면 미국 연방정부 같은 경우에는 10년간 7,500억 달러 정도의 재정적인 부담을 더 지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연금이라든지 그리고 사회의료보장제도와 관련된 민주주의 틀이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크고 이렇게 된다면 달러 가치 하락 또 미국이 미중 간의 패권 전쟁에서 패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극도의 혼란은 아무래도 공화당도 피해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아무래도 이렇게 디폴트가 되고 셧다운이 장기화된다면 굉장히 충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긴 합니다. 그래서 소장님, 저희는 또 과거의 사례와도 좀 비교를 해봐야 하잖아요. 사실 지금의 사태가 2011년의 사태와 좀 비슷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전후 상황과 지금을 좀 비교해서 봐야 할 것 같은 시점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지금 바라보고 계신가요?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하원 선거가 2년마다 일어나기 때문에 아무래도 셧다운은 자주 일어납니다. 하지만 디폴트는 단 3번밖에 없었는데요. 그중에서도 2011년이 지금과 거의 비슷하다고 합니다. 민주당이 대통령과 상원을 장악하고 있고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 비슷한데요. 이 당시에 XA를 전후해서 CDS 프리미엄이 70bp에서 60bp 가까이 좀 급등을 했습니다. 특히 신용평가 기관 같은 경우에는 1941년 이후에 처음으로 미국의 국가의 그 신용 등급을 트리플 A에서 더블 A로 바뀌었는데요. 이 때문에 S&P 500 지수를 보시면은 네. 7월 22일부터 8월 10일까지 17%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MS 신흥국 지수 같은 경우에는 무려 18%나 폭락을 했고요. 미국의 10년물 국제 수익률 같은 경우는 제로 금리 수준인데도 0.86%포인트나 급등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재현이 됐으면 현재는 금리가 5배라는 점에서 2%포인트 정도 급등할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그 위기 상황에서는 상품 시장에서는 금 쪽으로 매수세가 쏠리면서 금 가격이 무려 11%나 올랐고요. 원유 가격은 16% 정도 폭락했습니다. 이 때문에 현재 이런 위험이 재현되는 거 아니냐는 의견들이 제기가 되고 있지만 이 당시보다는 그 미국의 국채 발행자의 2배 정도 높지만 그 당시에는 미국의 실업률이 9% 가까이 됐었고요. 그리고 제로 금리 상황이었기 때문에 현재보다는 경제 상황이 안 좋았고 그 펀더멘털도 약했다는 측면에서 이번에는 과거와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고 오히려 주가가 하락하면은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한 번 더 찾아올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주가가 하락한다면 이 상황에서도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경기 전체도 저희가 좀 봐야 하잖아요. 사실 지금 미국 시장에서는 지방은행발 신용 경색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개인 소비도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높게 된다면 현재 기준으로 경제가 어느 정도 후퇴할지 좀 보면 좋겠는데 그래프로 좀 제시를 해주신 것 같아요. 네, 뉴욕 연방은행 같은 경우에는 1년 뒤에 경기 후퇴 확률을 매달 구해서 네. 발표를 하는데요. 4월 말 기준으로 해서는 68.2% 정도 올랐습니다. 지난 그 4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가 됐는데 이 정도 수치에서는 미국이 경기 후퇴 국면에 꼭 들어갔었고요. 또한 컨퍼런스 보드가 발표하는 4월 경기 선행지수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10개월 연속을 하락했습니다. 10개월 연속 하락한 상황 속에서 미국이 경기 후퇴에 빠지지 않았던 적이 없었던 것으로 나옵니다. 이 때문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는 1년 뒤에 기관 투자가들 같은 경우에는 경기 후퇴에 빠질 수 있다고 보는 사람이 47% 정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적극적인 리스크 테이킹 하려는 투자가들이 좀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하지만 소프트 랜딩을 예상했던 투자가들은 63% 그리고 경기 경착륙을 예상하는 비중이 27%였던 점에서 앞으로 찾아올 경기 후퇴는 기업의 재고 조정이지 수요 위축에 따른 아주 하드 랜딩이 찾아오지 않고 마일드한 경기 후퇴 국면이 찾아온다는 점에서 주시장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고 기관 투자가들이 보는 측면이 매우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경기 후퇴와 관련해서는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점은 연착률 확률을 더 높게 예상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경기는 언제쯤 후퇴를 하게 되고 후퇴하는 기간은 어느 정도 될까요? 네, 미국 경제 같은 경우는 3가지 절벽에 지금 시달리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대출 급감뿐만 아니라 잉여 저축도 줄고 있고요. 또한 재정과 관련해서는 채무 상환 협상이 지금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때문에 지방은행을 중심으로 해서는 아무래도 대출이 상당히 위축이 될 수밖에 없고요. 또 보복 소비를 뒷받침했던 팬데믹 기간에 잉여 저축이 무려 3천조 원 정도가 됐었는데 이 자금이 연말이면 거의 다 써진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존스 레드북 같은 경우는 매주 미국의 주간 소매 판매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년 대비 현재 1.6%에 그치고 있습니다. 연초 대비 가장 낮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미국의 실질 GDP의 70%를 차지하는 소비도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점점 위축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는 미국 경제는 마일드한 경기 침체라고 하지만 확실히 경기 침체 국면에 빠져들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네, 아무래도 경기가 침체가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는 계속해서 지배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런 상황 속이라면 아무래도 연준이 서둘러서 양적 긴축을 완화로 바꾸거나 혹은 뭐 또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소장님? 네, 앞으로 2% 물가 수준까지 떨어져야지만 그 미 연준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에 나설 가능성이 큰데요. 하지만 최근 들어서 물가 하락 속도가 분명히 지금 떨어지는 추세가 되고 있고요. 또 신용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상태고 여기에다가 현재 그 미국 연방 정부와 관련된 디폴트 문제가 좀 작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 그 금리를 낮출 수도 있고 금리를 낮추지 않더라도 양적 긴축에서 양적 완화로 바꾼다면은 금리 인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뭐 주시장이 상당히 좀 반기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뭐 CME 패드 워치에 따르면은 12월 FOMC에서 FF 금리 유도 목표를 4.75% 미만으로 떨어뜨릴 것으로 예상하는 그 투자가들이 무려 51% 확률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된다면 최소 2번에서 3번 정도 시장은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겠지만 뭐 현재 그 연준을 비롯해서 매파적인 그 의원들 성향은 앞으로 그 금리 인하는 연말까지는 없을 거로 보고 있고요. 또한 그 골드만삭스라든지 JP 모건 같은 경우에도 추가 금리 인상에도 대비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현재 그 미국 금융상 또 주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 시장과 그다음에 FOMC에서 나타나는 금리와 관련된 전망 보고서들에 따라서 상당히 좀 이격도가 벌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당분간 주가는 좀 변동성이 큰 모습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사실 금리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실제로 나오는 대로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상황도 좀 보면 좋겠는데요. 중국의 4월의 주요 경제 지표를 보면요. 지난해에도 도시 봉쇄로 마이너스 성장을 했는데 주요 기저효과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긴 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빠른 경제 성장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이번 4월 경제 지표를 보면은 그 플러스 기저 효과를 재해놓고 봤을 경우에는 뭐 중국 경제는 정체 내지 침체 국면에 빠져들고 있다는 것을 보여지는데요. 미국을 대신해서 중국이 세계 소비를 이끌어줄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뭐 경기의 순간 풍속을 보여주는 4월 소비 같은 경우에는 전월 대비 0.5%에 그쳤고요. 산업 생산은 오히려 마이너스 0.5%를 기록했습니다. 투자도 마이너스 0.6%를 기록했는데요. 이 때문에 세계 경기 선행 지표라고 할 수 있는 구리 같은 경우에도 3월 고점 대비 무려 33%나 빠졌기 때문에 뭐 세계는 그 중국도 하반기에는 경기 하락 국면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행히 뭐 중국 같은 경우에도 경기 부양책들을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 우리 시장에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계속 나타날 것으로 보여집니다.